한국은 독일로 간호사 수출하던 의료 후진국이잖아? 지금 너는 나를 사지로 몰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니,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살고 싶으시면 당장 한국으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 주변에는 가족 중에 의사가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보통 아파도 집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벼운 감기나 몸살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큰 병에 걸린다면, 보통은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의사들 때문에 위암을 치료하러 한국까지 오게 되었다는 독일 남성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치료받자는 아들의 말이 너무나 뜬금없어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오게 된 그는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었던 아들의 진심을 깨닫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남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의 남편이자 두 아들의 아빠인 슐츠라고 해요. 독일 뮌헨에 살고 있죠. 첫째 아들은 의사가 되었으며 둘째 아들은 아직 대학교에 다니고 있답니다. 사실 저는 위암에 걸렸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의사이자 제 첫째 아들인 알렉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위암 치료도 가능했고, 무엇보다 한국을 무시했던 제 안일한 생각을 고칠 수 있었거든요. 제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의학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했고, 충분한 노력과 준비를 통해 치열한 의사면허 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의사로서의 교육과 경험을 쌓기 위해 수년간의 인턴십과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거쳤죠. 거의 10년 정도 걸렸어요. 아들은 힘들어했지만 의사로서 사람들의 건강과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는 게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아들의 조언을 참고하면서 건강한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죠. 암 초기 증상은 무척 미미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초기 증상을 무시했던 이유는 중년에 들어선 저는 옛날처럼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년치고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렇게 가벼운 초기 증상들을 무시하고 일상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척 무모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모두 즉시 의사에게 상담하기를 바라며 제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었는지 잠시 알려드릴게요. 처음 증상은 갑작스럽게 체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문득 옷을 갈아입다가 거울 속 눈에 띄게 마른 몸매가 보였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살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복부가 부었음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소화불량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배는 가라앉지 않았고 복통도 느끼기 시작했어요.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짐에 따라 가족들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복통이 심해졌을 때 이미 저의 복부는 심하게 부어 있었고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는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는 암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각한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약을 처방받고 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증상이 위암의 초기 증상 중 하나라고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암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함께 병원에 왔던 아내는 사색에 질렸습니다. 저는 애써 아내를 안심시키며 확실하지 않으니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살면서 그렇게 긴장했던 적이 없는데 검사를 받는 내내 손에 땀이 마르질 않더라고요. 저는 겨우 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기다리는 그 며칠이 몇 년처럼 느껴졌어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나 절망스럽게도 그 불안은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위암 판정을 내렸어요.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사 아들 덕분에 건강 보조제도 챙겨 먹고 운동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암 환자가 될 수 있는지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더군요. 우리 가족은 며칠 내내 힘들어했습니다. 첫째, 아들 노인은 자신이 충분히 신경 쓰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많은 죄책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낼 수만은 없었고 저는 빠르게 일어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빠른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치료 과정은 어려웠고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독일은 병원비가 무료이지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일이 빈번했거든요. 제가 위암에 걸렸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치료를 대기하는 시간은 늘어났고 저의 증상은 빠르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체중이 감소했고 복통이 계속됐으며 구토나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위암과 싸우기 위한 전투를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저희 상황을 지켜보던 알렉스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독일보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요. 처음 저는 알렉스가 왜 한국에서의 치료를 추천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뜬금없는 한국에서의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꼈어요. 물론 알렉스가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 전문 지식과 경험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죠. 또한 아들이 의사이긴 했지만 전공이 위암 쪽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치료도 다른 의사에게 받던 중이었고요. 그런데 아들은 뜬금없이 독일이 아닌 외국 그것도 머나먼 한국에서의 치료를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창 예민했기 때문에 그만 아들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의료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도 아니고 왜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독일에 있고 나는 이곳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곳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신신당부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지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치료를 추천했습니다. 알렉스는 한국의 치료 방법과 기술이 최신이라고 덧붙였고 알고 있는 한국의 전문 의료진이 위암 치료에 대해 많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몇 날 며칠 동안 이루어진 설득 끝에 결국 저는 알렉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아들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온 후 아들의 소개로 알게 된 한국의 전문 의료진들과 상담을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고 철저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의사들은 정확하고 철저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최신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죠. 한국 의술이 이렇게 발전됐으리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독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 시스템부터 모든 환경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기분이었지만 의료진들의 친절하고 세심한 관심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 병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옆방 환자의 어린 딸이었던 지연이와 있었던 일이에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군요. 빨간 머리띠가 정말 잘 어울리는 나이였죠. 지연이의 아버지 역시 위암이었기 때문에. 그는 저의 옆방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병원 편의점에서 지연이를 마주쳤었어요. 눈망울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우리 집엔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늘 딸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귀여운 마음에 지연이에게 사탕 2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잡고 있던 엄마의 손을 놓고 제게 배꼽 인사를 해주었어요. 처음에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똑같이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는 귀여운 미소를 보여준 후 떠났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난 후 며칠 뒤 지연이가 같은 병실 복도를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끔 지연이를 마주칠 때면 가지고 있는 과자나 초콜릿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제 침대에 한 그림 카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빨간 머리띠를 한 아이와 사탕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마 지연이와 제가 준 사탕이었겠죠. 그리고 그 카드에는 서툰 영어로 빨리 낫길 바란다는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참 짧은 문장인데 그게 사람 마음을 울리더군요. 주책맞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웃기고 귀여웠죠. 무언가 받기 위해 아이에게 선물해 주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깜짝 선물을 받으니 괜스레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 어린아이가 저를 위해 그려준 그림을 받은 후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 위해 급히 옆방에 가보았지만 그 가족은 더 이상 병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디 완쾌한 후 퇴원한 것이길 바라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결과적으로 그 아이로부터 받은 따뜻한 관심과 애정 덕분에 한국 병원에서 받았던 모든 힘든 치료 과정들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주었거든요. 그렇게 힘든 치료를 끝내고 지금은 거의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내 덕분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실 처음 아들 알렉스가 한국에서의 치료를 추천해 주었을 때 저는 많은 혼란스러움을 느꼈어요. 한국의 의술이 믿음직스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작 실제로 치료를 받으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전문 의료진들의 수준에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그제야 한국 역시 세계에서 의료로 인정받는 선진국 중 하나임을 인정하게 됐죠. 몰랐는데.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병원들이 많이 존재했어요. 저 역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았죠. 한국은 누구보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의료기관들이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력하게 감독하고 있었죠. 또한 한국의 의료진은 매우 높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독일처럼 의사가 되는 과정이 몹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의학교육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갔어요. 또 최신 의술과 방법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죠. 제가 모른다고 함부로 한국을 무시했던 건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한국의 의료체계를 경험하면서 독일 역시 이러한 시스템을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제가 속한 독일의 경우 의료 시스템이 매우 혼잡하고 복잡하거든요.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이 존재해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많지만 이를 수용할 만한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는 환자들은 긴 대기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독일에서는 저는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문제점 투성이죠. 병원비가 무료여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기약 없이 몇 날 며칠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정말 많은 게 독일입니다. 어쩌면 아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저에게 한국을 추천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한국의 의료 기술이 뛰어난 것이 첫 번째 이유였겠지만 말이죠. 결과적으로 알렉스가 추천한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독일의 의료 시스템이 가지는 문제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독일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은 독일으로 다시 돌아와 건강한 삶을 보내고 있으며 가끔 정기검진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곤 한답니다. 여담으로 지연이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잘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위암에 걸린 후 한국에서 감동적인 의료 서비스를 경험했던 독일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는 의사 아들이 한국행을 추천하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치료받으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아들이 한국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아들의 의견을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신과 혼란은 직접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의료 기술과 서비스 수준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한국의 의료 수준을 알고 한국행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의사로서 전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아들의 직업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뛰어난 의료 수준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세심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의료 시스템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를 받은 뒤 완치된 독일 남성.
슐츠 씨는 독일으로 돌아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의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지키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이탈리아 미녀 2명이 한국 강남 한복판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K-팝 화장품 김치를 기대하며 서울에 왔는데 이게 뭐야? 서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던 것 같은데요. 서울은 겉으로는 정말 멋진 도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멋진 모습 아래에서 발견한 것은 분노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던 어두운 모습과 무언의 억압과 불평등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밀라노에 사는 줄리아입니다. 저는 절친인 소피아와 함께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아시아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밤, 와인 한 병을 마시며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떠났던 오래된 사진을 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새로운 곳을 탐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향수에 젖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진짜 여행을 떠나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한 달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제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한 달 직장에 다니거나 카페도 새로 차려야 하니 미친 짓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우리는 둘 다 싱글이었고 아이도 없었으며 저축도 어느 정도 해둔 상태였으니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어디로 갈지 상상하면서 백일몽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저는 소피아에게 한국 방문이 저의 개인 여행 버킷리스트의 최상위에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K-팝 특히 블랙핑크를 좋아했어요. 음악, 패션, 언어 등 현대 한국 문화의 모든 것이 저를 매료시켰죠. 그리고 영상 속 풍경과 건축물은 정말 멋져 보이죠. 소피아는 한국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아시아를 더 많이 보고 싶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말에 지도를 꺼내어 궁극의 모험을 떠나는 듯한 일정을 정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인도 북부의 골든 트라이앵글을 경험하고 타지마할과 바라나시를 본 다음 남쪽으로 내려가 고안 해변에서 며칠을 보낸 다음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중국의 놀라운 대도시와 만리장성을 구경하고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명동의 쇼핑 거리와 역사적인 북촌 한옥마을 같은 모든 핫스팟을 방문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었죠. 어쩌면 라이브 K-팝 공연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모든 일정을 예약한 날 밤, 우리는 우리가 탐험할 장소와 문화를 상상하며 10초 동안 흥분된 비명을 질렀어요. 이 여행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관점을 바꾸고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떤 위대한 여정에도 도전이 따르기 마련이죠. 하지만 귀국하자마자 카페를 오픈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소피아가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이 아시아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완벽한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추억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와 저는 델리에 도착한 순간부터 다른 행성에 도착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을 통해 앞으로의 급격한 문화적 변화를 미리 맛보긴 했지만 공항 문을 나서서 인도의 수도인 델리의 혼돈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여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광경과 냄새, 끊임없는 소음이 우리를 순식간에 휩쓸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소지품을 단단히 붙잡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자동차가 쌩쌩 지나가고 성스러운 소들이 더러운 거리를 구불구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태양 아래서 모든 것을 팔려고 소리쳤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타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는 택시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이마에는 이미 땀방울이 맺힌 채 여행 가방을 메고 소피아와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확실히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는 델리의 웅장한 건축물을 둘러보며 천천히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힌디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과 포장마차에서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가격이나 잘못된 거스름돈으로
우리를 이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현지인이 가이드를 자처하며 돈을 요구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끈질긴 사기꾼들을 피하다 보니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고, 길거리 음식에 너무 관대한 탓인지 진한 카레를 먹고 나니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와 저는 빠듯한 예산 때문에 델리의 배낭여행자 밀집 지역인 바하르간지라는 곳에 갔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여행 유명 작가인 리타는 이곳이 혼란스럽지만 적은 예산으로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에게는 매력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진하게 그 조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는지, 릭샤에서 내려 절망적인 빈곤의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거지들이 줄지어 있었고 쓰레기 봉투에서 냄새를 맡는 유기견들도 있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삼배자루로 만든 임시 천막을 보고 있자니 간이 호스텔 침대는 이미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문이나 자물쇠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날 밤에는 벽에 울려 퍼지는 고음의 힌디어 논쟁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기들 사이에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 서로를 꽉 붙잡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우리는 여성 관광객에게 닥칠 더 나쁜 운명을 피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깨끗한 대피소를 향해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나중에 바하르간지에서 인도주의적 희망의 빛으로 무료급식 의료 교육을 제공하는 지역, 시크교 사원의 이니셔티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포장 도로와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 가득했던 무력감이 여전히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풍요와 고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델리에서 빈곤의 참혹한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빈곤의 파괴력을 실감했습니다. 아그라로 향하는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을 때쯤에는 설렘이 피곤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타지마할을 보고 편안한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꽉 찬 열차는 잠을 잘 공간을 거의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지저분했고 화장지가 다 떨어져서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렴한 호텔에 도착한 저희는 침구류에 얼룩이 묻어있긴 했지만 거의 땅에 키스하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영광스러운 상아색 대리석 타지마할이 눈앞에 있다는 건 알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경내를 둘러보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안나는 현지 수질 오염으로 인한 소화장애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지친 기운과 사소한 범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는 상황 사이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마법의 세계는 사라졌습니다. 고아의 해변은 제가 심한 몸살을 앓은 후 저렴한 오두막에서 외로운 사흘을 보내며 다소 초라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상하이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인도는 여전히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숨겨진 보석 같은 여행지들도 그렇게 힘들었나요? 인도의 강렬함을 감안할 때 하강하는 비행기에서 중국 해안선이 시야에 들어오자 소피아와 저는 막연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상하이의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이 반짝반짝 빛났고 델리의 쓰레기와 길 잃은 개들과 동물들은 상공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더 좋다. 확실히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효율적인 지하철과 예의 바른 군중은 처음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상하이는 럭셔리한 쇼핑 아케이드 네온 사인이 켜진 번화가, 미래지향적인 건축물 등 국제적인 현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정원에서 활짝 핀 목련 속에서 태극권을 수련하며 평화로운 아침을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약 1000개의 어마어마한 계단을 오르는 오리엔탈 펄 라디오 및 TV타워에 올라갔습니다. 번화한 도시가 꼭 따뜻한 온기를 뿜어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질서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설렘을 되찾은 저희는 역사적 경이로움에 대한 열망으로 베이징행 초고속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아침 불길한 속 쓰림으로 잠에서 깼어요. 델리의 복수인가 호텔은 저를 의사에게 데려다 주었고 의사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갑자기 정맥 주사를 놓았습니다. 치료센터는 확실히 자신감이나 편안함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천안문 광장을 둘러보고 현지 별미를 맛보며 저는 크래커와 진저에일로 연명했습니다.
소피아도 간헐적인 메스꺼움과 싸웠지만 만리장성을 탐험하는 동안 잠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 광활한 규모와 멋진 풍경에 감탄했지만 주로 다른 사람들이 창백한 얼굴로 즐거워하는 모습에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도시 너머에 펼쳐진 중국의 장엄한 자연경관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예민한 우리 체질에 더 잘 맞을 것 같은 초록빛 계단식 논을 상상하며 아쉬워했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하는 내내 제 서툰 중국어로 인한 혼란과 당혹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군분투한 번역 노력으로 병원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격차는 현지인들과 단절된 느낌을 끊임없이 느껴졌어요. 그 장벽이 없었다면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도시 속에서도 진심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문화적 통찰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인도에서 완전히 무너진 뒤에는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여전히 어딘가 모르게 표류하는 듯한 씁쓸한 기분을 안고 중국을 떠났습니다. 중의학이 다른 관습을 따르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저희의 병을 치료하기에는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문제를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회복을 계속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깨끗한 거리와 어울리는 반짝이는 유리 건물 젊은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카페 스마트 기기를 손에 꼭 쥔 패션에 민감한 시민들. 소피아와 저는 순식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렬한 인도와 수수께끼 같은 중국을 지나 도착한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회복하는 첫날부터 문명의 이기를 만끽했습니다. 깔끔한 버스와 지하철의 안정적인 교통수단 덕분에 갑자기 차선을 가로질러 질주할 필요도 없었어요.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영어가 널리 통용되는 덕분에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즐겨 찾던 밀라노 바게트 베이커리를 발견한 것도 즐거웠어요. 달콤한 페스츄리와 바닐라 라떼는 필요한 당분과 카페인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도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귀여운 한국식 미니어처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주며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오르며 짐을 들고 허리를 삐끗했을 때 젊은 대학생들이 정중하게 멈춰 서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서울의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인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다시 아프게 되자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정말 놀랐습니다. 경험한 의료진의 수준 높은 전문성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더군요. 열이 나고 피곤한 상태였지만 최고의 치료와 완벽한 고객 서비스는 과일 바구니를 보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치료 계획과 약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했습니다. 의사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즉흥적인 요구는 없었습니다. 며칠 만에 저는 소피아를 만나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절한 시민들, 삐걱거림 없이 깨끗한 지하철 청소년을 위한 노래방과 인터넷 카페, 반포대교에서 펼쳐지는 첨단 워터쇼와 같은 화려한 볼거리에 매료되어 새로운 시각으로 서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14세기 경복궁 근처에는 미래지향적인 고층 빌딩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서울은 고대와 초연대를 훌륭하게 융합했습니다. 음양의 상징 즉 상반된 것이 조화로운 결합으로 시너지를 내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을 사랑하는 만큼 몇 가지 가정은 여전히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책상에서 공공연하게 낮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서구식 비즈니스 규범에 따르면 게으름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지 대학원생이 밤새 일한 만큼 부지런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었죠. 더 많은 질문을 하면서 선입견이 사라졌습니다. 호기심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슬픔에 가까운 감정이 제 마음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소피아와 저는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아늑한 에어비앤비, 숙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아쉬운 한숨을 계속 내쉬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아직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우리를 완전히 매료시켰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소피아에게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죠.
그녀는 진심으로 동의하며 이미 평균 연봉과 아파트 임대료를 알아본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으로서의 잠재적인 직업 옵션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소피아의 기업 경험이 서울에서 근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탈리아 카페 대신 밀라노 바게트 프랜차이즈를 열 수 있을까요? 유혹적인 아이디어들이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우리는 잠시 관광에서 벗어나 현지 생활에 녹아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반포대교에 춤추는 분수 위로 석양이 지는 한강변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학생들과 함께 등불을 켜고 놀았습니다. PC방에서 가장 전략적인 스킬이 필요한 오버워치 영웅에 대한 열띤 토론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요가와 필라테스 퓨전 클래스를 들으며 몇 구절도 알아듣지 못한 채 낄낄대며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어느 날 밤 대학교 신입생들이 우리를 홍대로 초대했습니다. 젊음의 에너지에 놀랐어요. 서울은 확실히 파티를 즐기는 방법을 알고 있네요. 심야의 노래방에서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후렴구를 따라 불렀는데 제 인생 하이라이트 릴 중 최고였어요. 모든 것이 경쾌하게 흘러갔어요. 밀라노에서는 항상 클럽에 가는 엘리트주의의 저리를 느꼈어요. 이곳에서는 포용적인 기쁨이 넘쳤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를 포용하면서 심오한 대화의 문도 열렸습니다. 저명한 불교 스님이 조계사에서 명상을 하자고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저는 스님에게 여행 중에 음양의 원리가 점점 더 와닿았다고 말했습니다. 내 표면적인 인식을 넘어서면 조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고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르러 서울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었습니다. 집을 떠올릴 때면 밀라노의 이미지와 삼청동 카페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아늑한 제 방의 모습이 뒤섞여 떠올랐죠. 이러한 경험은 제 자신과 삶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작별 인사는 분명한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소피아와 저는 서울에서 두바이를 거쳐 밀라노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동안 내내 열심히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 아시아 오디세이가 끝났으니 기억이 흐려지고 희미해지기 전에 이 장대한 이야기와 함께 얻은 모든 지식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소피아도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을 하며 깨달은 바를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솔직히 저는 서양인으로서 처음에는 아시아를 오만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훌륭한 음식, 효율적인 서비스 위생 수준 세련된 문화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죠. 상하이나 서울 같은 선진 도시도 인상적이지만 진정한 스릴은 고풍스러운 유럽 마을의 안전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모든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은 진정으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은 여행의 즐거움을 되찾아준 현대적 편의시설 외에도 친절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제 눈을 알아채고 예상치 못하게 시식 샘플을 건네주는 노점상 호텔 환영. 로비를 환하게 밝혀줄 꽃을 꺾어주는 아이들. 내면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스님 등 수많은 작은 상호작용에서 느껴지는 배려가 제 기억에 남습니다. 어지러운 고층 빌딩의 높이와 성취에 대한 압박 속에서도 한국 사회는 애정 어린 공동체 정신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팝스타부터 디자인 혁신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서 성공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 대가로 연민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용한 사람들로 문화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일부 서양인들은 예의와 섬세함을 중시하는 한국인들이 내성적이고 수능적이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모습 바로 아래에는 창의성과 용기가 빛을 발합니다. 한 청년 자원봉사자는 수줍은 듯 말을 아꼈지만 인권의 가치를 강력하게 옹호했습니다. 댄스팀은 수상 경력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들의 운동신경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역동성은 문 뒤에서 부드럽게 번성한다는 걸 알았어요. 밀라노로 돌아가면 제 카페에도 서울의 기운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서툰 새내기에게 인내심을 갖고 누군가의 최고가 저 너머에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며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메뉴에 K-팝 가사를 넣을지도 모르죠. 소소한 기쁨은 어디에서나 힘든 날을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낸 시간은 궁극적으로 눈을 뜨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호텔 아니요. 여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내부입니다. 여기 한국의 대표 승무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다음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들의 공간의 정적을 깨며 문이 드르륵 열리고 외국 항공사의 직원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우르르 들어오는데요. 모두 굉장히 좋지 않은 표정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의 대표 항공사에서 일한 지 3년 차 되는 20대 승무원인 제시카라고 합니다. 몇 번의 비행만 더하면 곧 휴가를 쓰고 잠시 쉴 예정이에요. 일에 대한 열정도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그냥 흥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의 목표는 휴가를 가는 그날만을 생각하며 남은 비행들 모두를 평소처럼 무사히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날과 별반 다를 것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항공기는 일본을 목적지로 비행을 하고 있었고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만 빼면 보통 날과 같았어요. 그때까지도 까맣게 몰랐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줄은 그날따라 비행을 하면서 앉아 대기를 하는데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바로 기장님께 알렸고 아니나 다를까? 그 예감은 실제가 되어서 기체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챈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다행히 안전하게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고 그때 저희 루트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이었던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을 허가받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공관제센터와 교신을 하며 최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임에도 그때 긴장감은 심장을 쿵쿵거리게 만들었죠. 그렇게 우리 항공기체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비행을 다녔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에 방문한 경험은 없었어요. 대한민국은 그저 제가 운행하는 루트에서 지나가는 한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저희 운항 목적지가 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사실 뭐 딱히 관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한국을 가느니 일본을 한 번 더 가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일본만 가진 그 특유의 조용함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일본이 한국보다는 모든 기술 면에서 우세하다고 느꼈죠.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해 몇 번이나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저는 태생적으로 느긋하고 천천히 생각하고 그 여유로움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고요한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다급한 상황이 되면 숨이 막히고 참기가 힘든 기분이 들곤 해요. 제가 자라온 나라에 비해 아시아인들은 특히나 급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어떤 점이 다른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면 저희 나라 네덜란드의 명품 거리에는 늘 여행객들로 붐비는데요. 특히나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시아인들입니다. 명품 거리에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명품관에 들어가기 위해 몇 시간을 웨이팅을 하는데 그들이 그곳에 머물렀다가 가면 그 길가가 아주 더러워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많았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때 시민의식이 없다는 오해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 또 저의 경험까지 오해의 왜곡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기상 등 다양한 이유로 연착이 되거나 취소가 되는 날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늦어진다는 것에 빨리 확인해달라,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얼른 체크해달라 컴플레인을 걸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이용객들 중에서 한국인이었던 적이 많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기가 힘들었죠.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마저 이을게요. 다행히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기체 수리팀과 이야기하는 것을 살짝 들어보니 당장 기체를 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났을 뻔했다며 천만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게 알아챘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금만 더 버텨서 일본 공항에 착륙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일본은 우리 항공사의 루트가 자주 가는 목적지이기도 했고, 그러기에 우리 팀 모두에게 익숙한 나라였어요. 무엇보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가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지체했었다면 정말 큰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사 도착의 기쁨도 잠시 약간 미덥지 못한 마음이 있었긴 했어요.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정말 믿어도 될까, 또 그 특유의 빨리빨리 성격으로 대충 수리하는 거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정말 몇 번의 비행만 더 마치면 홀가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일정이 꼬여버렸다는 변화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수리팀이 기체와 점검을 하는 데까지는 몇 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말에 우리 팀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상황을 보고하는 체계 단계만 해도 수일이 걸린다는 걸 본 적이 있어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승객분들에게도 전달해야 했어요. 갑자기 바뀐 일정에 승객분들은 당황하시긴 했지만 큰일 날 뻔한 것을 무사히 모면했고, 안전하다는 것만으로 안도감을 가진 터라 갑자기 생긴 기다림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은 없었지만 많이 걱정되는 건 따로 있었어요.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짐까지 가지고서 어떻게 안전하고 안심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죠. 저희 나라 공항에 와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공항이 안전한 곳은 아니거든요. 내려서 짐을 분실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주의해야 해요. 그런 공항이 익숙했던 저희 팀은 이런 걱정을 가진 채 공항에서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대기 시간을 보내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우선 계속 고민을 한다고 해도 뚜렷한 방법을 내놓을 수 없으니 우선 승객들에게 수리팀의 수리 처리 상황을 보고 비행 일정을 정해 말씀드리기로 했고, 승무원들도 승객들도 공항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채 대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승객들에게 안내를 마치고서야 저희 팀도 한숨 돌리려고 승무원들의 휴게실에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니 누가 봐도 알겠는 대한민국 대표 항공사의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의 승무원들은 우리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예쁘기로 유명했어서 보자마자 어떤 항공사인지 알았죠. 긴장이 확 풀려버린 건지 다리가 떨리고 등이 으슬으슬하기 시작했어요. 열이 오르면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게다가 그날은 주말이었거든요. 저희 팀 모두가 저를 걱정하느라 울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 한국항공사 승무원이 다가와 아주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점점 더 열이 오른 저는 힘이 없었죠. 그러자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는 말과 함께 이동용 휠체어로 순식간에 바로 지하에 위치한 병원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공항에 순식간에 병원 진료를 볼 수 있게 됐다니 여권을 제출하고 순식간에 접수를 한 뒤 링거까지 맞을 수 있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야 살 것 같더군요. 열이 식느라 그런지 온몸에 옷을 적셨습니다. 정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하더라고요. 근처에 숙소를 찾고 싶었지만 몇 시간이 걸릴지 갑자기 호출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숙소를 잡기도 어려워서 정말 샤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도 저도 못하고 있었죠. 링거를 다 맞아갈 때쯤 들어가도 될까요?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까 저를 도와줬던 그 승무원이 다시 방문하셨더라고요. 제가 걱정돼서 와보셨다고 그제서야 왜 다들 한국항공사를 벤치마킹하고 모델로 삼아 본보기 하라고 하는지 알겠더군요. 친절과 진심이 생활처럼 녹아있는 모습에 괜히 그동안 보낸 저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더 필요한 건 없냐고 물으시는 그 말에 저는 샤워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여쭤봤더니 샤워는 물론 옷도 드라이해주고 심지어 짧은 몇 시간 단위로만 이용할 수 있는 호텔도 있다고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용실부터 없는 곳이 없었죠. 병원 하나로도 놀라웠는데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그녀는 다음 비행이 있어서 가야 한다곤 우린 헤어졌어요. 링거를 다 맞고 나서 밖으로 나갔죠. 그러고 나서 깨끗한 정신으로 처음 마주한 인천공항의 내부에 솔직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인천공항은 총 1공항과 2공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더 최근에 생긴 2공항이었죠. 전 세계 공항 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이 최고의 수준급이라는 사실은 전 세계 승무원들이라면 거의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와보니 들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좋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장관이었어요.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든 앉아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은 넘쳐났고 거기엔 항상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료 와이파이는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었죠. 한국의 스마트폰 기술력이야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런 통신 설비에 대한 것들이 최신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했는데 삼성과 애플 모두를 충전할 수 있는 각각의 케이블 포트가 있는 것을 보고는 정말 더 놀랐어요. 삼성만이 아니라 정말 이용할 모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저는 곳곳에 놓여 있는 인천공항 전체 시설을 볼 수 있는 스크린을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모든 언어를 선택해 안내를 살필 수 있었는데요. 아니 1공항과 2공항에 거의 균등한 시설이 존재했어요. 병원뿐만 아니라 안마를 하며 쉴 수 있는 시설, 우체국 서비스, 목욕탕, 여성 전용 수면실, 샤워실, 캡슐 호텔 등 이 모든 것을 공항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그 안전함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어디서 샤워하고 쉴지 고민하지 않아도 됐어요. 저는 캡슐 호텔로 가봤습니다. 호텔이라면 하루 이상을 머물러야 하고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이 있어 이용 시간이 맞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데 이곳은 몇 시간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제가 필요한 시간대에 객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취향이나 목적에 맞는 객실을 선택할 수 있었죠. 캡슐 호텔에서 쉬려다가 이용객들이 많아 조금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직원분께서 그러면 기다리는 대기 시간 동안 샤워실을 이용하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실이 존재했어요. 그것도 최상급의 깨끗함을 유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오래 사용할 거라면 스파원웨어라는 금액을 주고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도 있다고 말해주셨죠. 또 그 안에는 여성 전용 수면실과 샴푸 그리고 바디워시가 제공된다고 했어요. 그냥 몸만 가면 됐죠. 더군다나 안전하게 캐리어 보관도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호텔만큼 깨끗한 시설에 정말 놀라웠어요. 부끄럽지만 저희 나라는 공공시설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샤워를 하고 나온 저는 한결 좋아진 컨디션이 되었죠. 이제 한숨 돌리고 자야겠다 생각하는 찰나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가장 놀란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리한다고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였죠. 저희는 너무도 당연하게 수일 걸릴 거라 생각하고 다른 항공기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처음으로 겪다 보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저희 승무원들은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수리 기술력은 대단했습니다. 세계에서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이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한국만의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사람들을 좀 더 편하고 안전한 세상에 빠르게 살 수 있도록 바꾸게 된 원동력이라는 것을 말이죠. 나아가 그들의 빠른 결단력에 한국 사람들이 왜 요즘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모든 면에서 영향력이 많아지는지 단박에 알겠더군요. 아, 이들은 불편하면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고 빠르게 그것들을 수정하고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빠른 인터넷망과 스마트폰까지 보급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걸 빠르게만 하고 늘 의문을 갖는 한국인과 한국이 가진 문화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저는 좀 더 그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이번 휴가가 끝나고 나면 한국항공사에 지원서를 넣어보기로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